요, 가도. 그래. 아예. 아예. 동네의 평범한 라멘 가게를 맛집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동료들을 모아서 라멘 수련을 해나가는 이야기. 1986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단뽀뽀에는 지금의 우리가 즐겨보는 일본 음식 영화의 원형 같은 모습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종일관 잔잔하고 천천히 흘러가는 영화의 분위기와 딱히 사건이랄 게 벌어지지도 않는 그 특유의 소소하고 나른한 구성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너무 많은 자극들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은 일본의 음식 영화가 주는 이런 무자극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 끗 차이로 지루함과 편안함 사이를 오고 감에도 일본의 음식 영화는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런 류의 영화들을 보다 보면 단순히 잔잔하고 소소하게 만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지루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들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편안함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는 이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건 다시 말해 별다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음식 영화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캐릭터의 과장화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의 음식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그 캐릭터의 특징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심야식당인데, 심야식당의 마스터는 물론이고 식당에 찾아오는 다양한 계층의 손님들까지 그들의 캐릭터는 그들의 외양만으로 단박에 설명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야쿠자 캐릭터는 짙은 정장을 입고 야밤에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다던가, 게이바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원색 계열의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식이죠. 보통의 극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캐릭터를 인지시키기 위해 장황하고 복잡한 설명을 동원하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시각적으로 단순화된 캐릭터를 내세우면 관객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을 주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영화 단뽀뽀에서도 정말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올 화이트의 수트를 입히는 것만으로 인물이 가지는 허세를 단박에 설명하거나, 라멘 전문가에게는 일본의 전통 복식을 입히고 장거리 트럭을 운전하다가 라멘 가게에 도움을 주는 남자 주인공에게는 마치 서부 영화의 주인공처럼 카우보이 모자를 씌운다던가 하는 식으로 관객들이 특정 인물을 보면 즉각적으로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서 관객이 인지 과정에서 느낄 만한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완벽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음식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리죠. 일본의 영화에서 이런 기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의 영화가 만화라는 시각 매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화에서는 글자가 아니라 그림을 통해 등장인물들 사이의 구별 지점을 만들어 놓아야 하니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호들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각 직업이나 성격을 단박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소품이나 스타일이 만화왕국 일본에서는 훨씬 더 발달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효과의 강력함은 반대로 일본처럼 만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온 한국을 떠올려보면 쉽게 체감이 되실 겁니다. 한국 영화의 역대급 캐릭터들을 쭉 한번 되짚어 보아도 사실 소품이나 분장만으로 캐릭터를 구축한 경우는 거의 생각나지가 않으니까요. 그 대신에 한국에서는 캐릭터에게 생기는 그 공백을 대부분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시나리오 자체의 힘으로 채워온 쪽에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한국 영화에서는 선이 굵고 강렬한 작품들이 훨씬 더 자주 나오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캐릭터는 오직 대사와 배우의 감정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일본처럼 캐릭터 인지 과정에서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편안함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말이죠. 또한 일본의 음식 영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주기 위해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의 메인 스토리가 영화 전체의 중심축이 되고 여러 개의 서브 스토리가 보조를 해주는 전형적인 기승전결이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서브 스토리만 나열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병렬적인 구성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객들은 90분에서 약 120분의 상영시간 동안 메인 스토리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놓치지 않고 파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이 긴장을 푼 상태로 느슨하게 봐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질 결심에서는 혜준이 서로에게 건넸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화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똑같이 중요하지만 리틀 포레스트에서 계절마다 해먹는 음식에 대한 스토리는 몇 구절을 빼먹고도 딱히 영화를 보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일본 음식 영화에는 별다른 서사랄 게 딱히 없습니다. 주인공이 갖고 있는 고민에 따라 몇 가지 음식을 해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얻은 기운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나간다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작은 이야기들의 나열은 앞서 설명한 캐릭터의 과장화와 어느 정도 동기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특징을 잡아서 과장을 시킬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건 그만큼 단편적으로 요약이 가능한 면모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고, 또 그런 단편적인 인물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건 결국 복잡하거나 거대하지 않은 작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러한 문법의 발달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는 선명하고 거대한 서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전 세계의 보편에 가닿을 수 있는 영화가 일본에서는 잘 나오지 않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한 자극에 지쳤을 때 찾게 되는 편안한 콘텐츠의 시장을 거의 점령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성골군 이야기들도 물론 좋지만 언젠간 한국 영화에서도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휴식도 필요한 법이니까요.